네, 저희 기자가 전해드린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이 본격적으로 국제 외교 무대에 오릅니다. 오는 15일부터 열리는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서 참석할 예정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통령은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 첫 통화를 가지기도 했는데요. 이재명 대통령의 실용주의 노선 어떻게 전개될지 대통령실 개편 등 정치권 쟁점들 전문가와 짚어보겠습니다. 조현삼 민주당 정책위 부의장, 윤기창 국민의힘 법률위 부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취임 사흘째인 어제죠.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취임 후에 밤 10시에 첫 통화를 가졌습니다. 오늘 대통령실에서 이 내용과 함께 대통령이 G7 정상회의에 참석하기로 결정했다 이렇게 밝혔는데요. 그 내용 듣고 오시죠. 이재명 대통령은 어젯밤 10시부터 20여 분가량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통화했습니다. 두 대통령은 서로의 리더십에 대해 높이 평가하며 한미동맹 발전을 위해 노력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재명 대통령을 방미 초청하며 가급적 이른 시일 내에 만나기로 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정상회의에 초청받아 참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전용기 탑승 언론인 숫자를 문재인 정부 당시 수준으로 복원할 예정입니다. 네, G7 회의 오는 15일부터 사흘간 캐나다에서 열리고요. 주요 7개국 정상들이 참석을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에겐 첫 외교 무대가 될 전망인데 이게 시일상 좀 촉박하다는 의견도 있거든요. 저도 사실은 이제 우리 외교 기조나 아니면 저희 사실은 이제 경제 위기 대응 정상회의인데 네. 어쨌든 그런 그 기조에 대해서 아직 결정 안 됐으면 참석하지 않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예. 어쨌든 트럼프 대통령과의 통화 이후에 전격적으로 참석을 결정한 겁니다. 네. 그렇다면 이재명 대통령의 정부에서도 어느 정도 관세 협상 등과 관련돼서 기조가 정해졌다라고 보여지고 예. 또 하나는 이제 유럽의 국가들도 참석하기 때문에 사실 원전이나 방산 산업 관련해서 상당히 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는 회의예요. 네. 그리고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해서도 당면 과제이기 때문에 제가 참석하려면 이 다자간이긴 하지만 참석해서 어느 정도 첫인상을 좀 강하게 미치는 게 좋지 않겠는가라는 판단하신 게 아닌가 싶고 또 하나는 이제 관세 관련해서는 사실 트럼프 대통령의 의중이 중요한데 그러니까 실무진끼리의 어떤 의사협치나 절차 진행보다도 트럼프 대통령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첫인상이 중요한 거예요. 네. 그래서 뭐 좋은 첫인상을 미쳤기 때문에 저렇게 다자회의 참석 이후에 또 어떻게 외교 일정이 정해질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는 일단 참석을 결정하셨기 때문에 좋은 성과를 이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정상 외교가 부재했기 때문에 상당히 고무적인 계기가 마련이 된 건데 어제 이제 양국 정상이 유대를 형성하는 첫 전화였지 않습니까? 뭐 민감한 얘기는 없었고 암살 위협 경험 공유에서부터 뭐 골프 라운딩까지 얘기가 나왔다고 해요. 민주당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십니까? 사실 6개월 만에 제대로 제기된 한미 정상 간의 통화 아니겠습니까? 예. 그 첫 통화에 대해 큰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통령실 입장에서도 친밀감을 형성하는 데 집중을 했다라는 그런 취지의 발표도 있지 않았겠습니까? 첫 대화에서 20분간의 짧은 대화로 많은 내용을 담기는 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예.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관세 협정이라든가 방위비 분담이라든가 주한 미군 문제라든가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진행될 양국 간 정상회담에서 그러한 의제를 다룰 만한 내용이라고 보여지고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두 정상 간에는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피스 비염을 함께 겪었었고요. 과거에 이재명 대통령이 트럼프 대통령부터 사인을 선물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네. 여러 가지 그러한 관계 개선을 위한 여러 가지는 교감을 형성하는 중요한 자리가 아니었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외교 분야에서 실용주의 노선을 강조하고 있는데요. 한미 외교 전략에 대해 이런 발언까지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또 만만한 분이 아니어서. 뭐 저도 만만한 사람은 아닙니다. 제 개인 일이 아니니까. 예. 국민 모두를 위한 거니까 저는 뭐 필요하면 가랑리 밑이라도 그걸 기를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뭐 중요합니까? 예. 그 대통령이 잠깐 접어주면 5,200만이 길을 피울 수 있다. 그러면 접어줘야죠. 네, 어제 첫 통화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을 초청을 했고 이 대통령 자주 만나서 협의하자 이렇게 화답을 했습니다. 그 때문에 G7 회의가 끝나고 미국으로 이동을 해서 한미 정상회담을 할 가능성도 제기가 되는데 지금 들어보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 본인도 만만치 않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에 대한 우려도 크고 잘 대응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있거든요. 이게 저희가 뭐 협상을 위한 레버리지가 그렇게 큰 상황은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미국 입장에서 보면
기본적으로 이제 무역 수지 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관세 협상도 본인들이 추진한 것이고 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뭘 줄 것인가에 대한 그 패키지를 갖고 가셔야 되겠죠. 네. 그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뭐 보관이 섰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뭐 LNG라든지 아니면 조선업이라든지 이건 다 알려진 것인데 네. 우리가 미국과 관련돼서 어느 정도 사줄 것인지 또 하나는 이제 상호관세의 경우에는 사실 우리가 비관세 장벽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비관세 장벽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 말 것인지. 그러니까 또 농산물 관련된 거기 때문에 농민들의 반발과 관련된 또 어떤 입장이 섰을 거고 이런 식으로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미국과의 외교 문제지만 이 외교 문제 해결하기 위한 또 패키지 내에 국내 정치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보면 여기에 대한 어느 정도 답을 갖고 가야 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서두를 것이고 왜냐하면 7월 8일까지 유예 기한을 줬잖아요. 이재명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이것을 패키지 딜보다는 잘라갈 것인지 아니면 방위비 협상과 같이 패키지 딜로 갈 것인지 여기에 대한 보관이 세운 뒤에 아마 협상에 임하는 게 맞고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면 실무진의 협상보다는 어쨌든 정상 간의 담판이 중요한 해결이 될 것이다. 네. 그렇겠죠.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 이재명 대통령은 국익 중심의 실용 외교를 강조하고 있는데 이 관세 폭탄 문제를 비롯해서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 좀 풀어야 할 현안이 많은데 어떻게 좀 이게 적용이 될 거라고 보시나요? 일단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철저히 대비하는 게 중요하겠죠. 근데 어떻게 살펴보게 되면 급한 거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일 수도 있습니다. 예. 전 세계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그런 관세 전쟁을 벌이고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을 대상으로 조기에 협상을 타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한국을 하나의 그런 기점으로 삼으려는 그런 의도일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그런 관세 협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협상 정책에 너무나 휘말릴 필요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는 것이고요. 실용적인 입장에서 어떠한 것이 가장 국익에 우선하는지를 이재명 정부가 침착하게 잘 판단하고 대응하는 것이 우선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 서둘러 협상에 응하다 보면 결코 우리한테 유리한 협상으로 종결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거든요.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번 여러 가지 협상을 통해서 어떠한 성과를 도출해야지만이 지금 초기 미국 정부 입장에서 유리한 여러 가지 대외적, 대내적인 그런 홍보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까지 함께 고려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네, 이 미국 대통령과의 전화는 상징성이 있기 때문에 그 면면에 상당히 관심이 많습니다. 저희가 전례를 살펴보니까 뭐 문재인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까지 당선 당일부터 이튿날까지는 다 통화를 했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흘째 어제 밤 10시에 통화를 한 지금 이재명 현 대통령은 저 전례에 비춰보면 좀 늦은 게 맞아요. 그리고 이 트럼프 대통령 같은 경우는 백악관 성명을 통해서 이 통화에 대한 입장을 내놓는다기보다는 본인의 SNS, 이 트루스 소셜을 통해서 해외 정상들 간의 통화 소식을 올리고 있는데 지금 워싱턴이 뭐 자정이긴 합니다만 통화가 있고 나서 16시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반면 푸틴 대통령 그리고 시진핑 주석과의 통화는 즉각적으로 반응을 올렸거든요. 이건 좀 저희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이전 미국 정상과의 통화 시점이 조금 늦어진 것은 저는 상대방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라는 점도 한번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2기 트럼프 대통령의 경우에는 이전 1기 트럼프 대통령 시절보다 더욱더 강경한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지 않겠습니까? 자국 우선주의를 노골적으로 보여주는 마당이다 보니 어떻게 보면 굉장히 의도적으로 그 통화 시기를 늦췄을 가능성도 있을 것이고요. 이것이 한미 관계가 공고하지 않다는 그런 측면을 보여주는 것은 저는 아니라는 생각이 우선 듭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트럼프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이러한 것들을 발표하곤 하는데 아직까지 올라온 것 같지는 않아요. 근데 그 내용 자체가 아마 여러 가지 이슈들이 많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최근 시진핑 중국 주석과의 통화 내용도 있었고요. 그리고 연준 금리 인하와 관련된 내용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과의 무역 협상 관련된 것도 지금 SNS에 올리고 있어요. 여러 가지 주요 이슈가 많다 보니 그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사실 우리 그 이재명 대통령과의 그런 통화 내용 자체는 사실상 환담이었습니다. 중요한 의제를 다루고 그런 깊게 통화를 한 것은 아니고 대통령 당선을 축하하는 통화 20분짜리 통화였다 보니 아마 이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도 다소 그 우선순위에서 좀 늦추는 그런 경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뭐 전략적 차원일 수도 있고 현안의 우선순위에서 밀렸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제 국내 정치를 한번 돌아보겠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취임 사흘째였던 어제 대통령실을 대대적으로 개편하는 안을 내놨습니다. 이 조직 개편안에서 가장 강조가 되는 부분이 국정상황실 확대입니다. 이건 좀 어떤 배경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실이
국정 상황을 전반적으로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이 좀 부족했다는 평가와 지적이 많았습니다. 그러다 보니 여러 가지 재난 상황이라든가 위기 상황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제대로 대처하지 못한 일이 많지 않았나라는 지적을 피할 수가 없었죠. 그러한 측면을 살펴보게 된다면 국정 상황실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여러 가지 정보를 신속하게 대통령에게 전달하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체계를 갖추는 것이 타당하지 않나라는 판단이 드는 것이고요. 국정 상황실 자체가 과거 IMF 시대 때 김대중 정부에서 처음 만들어진 그런 조직이기도 합니다. 그러한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조직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러한 위기 상황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내란을 극복하고 경제가 파탄난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이런 국정 상황실이 적극적으로 운영될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런 역할도 있지만 또 반면에 국정 상황실의 확대로 대통령실 권한이 커진다 이런 우려도 있거든요. 어떻게 보시나요? 그건 우려가 아니고 사실은 그거를 의도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게 국정 상황실이 지금과 같이 뭐 재난 안전에 대한 컨트롤 타워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인데 네. 주로 이제 DJ 때 만들어졌다고 말씀 주셨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이게 윤건영 당시 실장 1급인데 산하에 30명이 있었거든요. 보통 일반적으로 저희 알다시피 수석실 같은 데는 뭐 한 8, 9명 정도가 있는 것인데 네. 그러니까 그만큼 비서관 중에 비서관,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작은 비서실장이라고 불릴 정도로 대통령의 어떻게 보면 직할부대 역할을 더 했던 네. 기구예요. 여기서 보면 일단 검경 국정원 등에서 올라오는 정보를 전체 취합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정책 조율을 하는 관계죠. 그러니까 이 정책이 잘 진행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책을 감시하고 전체적으로 조율하는. 그래서 얼마 전에 그 뉴스에 보면 지난 첫 국무회의에서 대통령께서 김밥 먹어가면서 3시간 동안 회의했다고 하잖아요. 네. 앞으로 이것을 국정상황실이 하게 될 것이다라는 뉴스가 나와요. 그거 보면 그러니까 뭐 정책을 입안하고 실행하고 하는 것들은 그렇다 치고 이것을 감시하고 감독하는 기관으로 국정상황실이 아마 자리매김할 것이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직업 공무원들에 의한 선출직 공무원에 대한 견제 내지 감독 기능이 현재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진행되는 걸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대통령의 의중은 그런 것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이재명 대통령 경제수석을 경제성장수석이라 이름을 바꾸고 이 성장에 방점을 찍고 있는데요. 경제 선순환을 강조하는 이재명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민생 회복과 경제 살리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 경제 선순환을 되살리겠습니다. 네, 관련해 어제 내각 인선이 있었습니다. 저희가 좀 추가 설명을 해드리면 대통령실 정책실장에는 김용범 전 기획재정부 1차관이 등용이 됐고 경제성장수석에는 하준경 한양대 경제학부 교수가 임명이 됐습니다. 전반적으로 적극적으로 돈을 풀어서 경제를 살리자 이 확장 재정에 방점을 찍은 걸로 보여요. 특히 이 하준경 수석이 한국은행 출신으로 이 대통령 성장 담론을 좀 설계했다고 하는데 앞으로 이재명 정부의 경제정책 기조를 저희가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있을까요?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경제 성장과 관련된 입장을 밝히셨죠. 국가 재정을 마중물로 삼아서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겠다고 분명히 밝혔습니다. 그 자체가 확장 재정을 적절히 사용하여 국가 경제를 되살리겠다는 그런 뜻이라고 할 수가 있죠. 예. 지금 이번에 정책실장이라든가 여러 가지 수석들로 임명된 이 면면들을 살펴보게 되면 말씀하신 것처럼 적극적으로 재정 정책을 펼치는 그런 관료 출신 또는 학자 출신들이기도 합니다. 이번에 살펴보게 되면 재정기획비서관도 마찬가지예요. 적극적인 확장 재정론자 출신이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번 이재명 정부의 재정 정책에 대한 큰 틀과 방향성을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 방향성은 대선 기간부터 보여줬던 이재명 대통령의 기본적인 국정 철학과도 맞닿아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예. 뭐 경제 정책은 그렇게 간다고 하고 이재명 대통령께서 전부터 협치를 계속 강조해 오셨잖아요. 근데 거기에 맞는 정무수석이나 민정수석 인사가 좀 미뤄지는 것 같아요. 민정수석에 오광수 변호사가 물망에 오른다고 했는데 뭐 여기에 대해서는 조국혁신당도 그렇고 오늘 여당의 서영구 의원도 반대를 하거든요. 이 배경이 좀 어떻게 됩니까? 그럼 일단 검찰에 대해서 달갑지 않은 생각을 갖고 있죠. 그러니까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검찰 출신이 가는 게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또는 오광수 변호사의 경우는 이제 특수통이기 때문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의 이런저런 인연이 있는 것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민정수석이라는 자리가 사실은 이제 사정기관을 컨트롤하는 이런 역할이 있는 것인데 네. 이게 잘못 작용될 여지가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식인데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거는
오광숙 변호사가 대통령과의 인연이 상당히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네. 뭐 사실 기수도 비슷하고. 예. 그렇다면 대통령과 인연에 의해서 임명이 되면 거기에 맞는 역할을 하는 것이지 결국은 이제 임명될 것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어떻게 민정수석의 업무를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만약에 비검찰 출신이 온다 하더라도 오히려 검찰개혁에 대해서는 비전문가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네. 저 부분은 아마 대통령이 시간을 그냥 두고 있는 것이지 아마 결심대로 밀고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이런 가운데 이재명 정부는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로 재이전하는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종착지가 세종시라고 해서 어떻게 전개될지 주목이 되는데요. 관련 발언부터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용산을 쓰면서 청와대를 신속하게 좀 보수해서 그대로 다시 들어가는 게 제일 좋겠다. 장기적으로는 세종으로 완전히 옮기게 되면 거기다 지어서 가는 게 마지막 종착지가 되지 않을까. 자, 이재명 정부 임기 첫날이었던 4일에 청와대 제2전 태스크포스 팀을 꾸렸습니다. 대통령실 상징도 바꿀 거라고 해요. 그런데 지금 뭐 아시겠지만 청와대 사람들이 상당히 몰려오면서 지금 뭐 경호 문제, 보안 문제 없을지 우려도 있거든요. 그런 우려 분명히 있을 수가 있죠. 사실 처음부터 청와대를 용산으로 이전하는 것이 적절했는 것에 대한 지적이 굉장히 많지 않았겠습니까? 뭐 그렇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용산으로 이전을 했고 용산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있습니다. 어찌됐건 간에 도심 한가운데 있고요. 그리고 국방부와 붙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측면에서는 보안 시설이 더욱더 취약할 부분도 분명히 있고요. 관저보다 떨어져 있습니다. 출퇴근 때마다 여러 가지 불편함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문제점도 있죠. 예.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청와대의 상징성이라든가 그런 안전성을 살펴보게 된다면 이전하는 것이 적절하고 타당해 보이긴 합니다. 그렇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관내가 개방된 상황이어서 여러 가지 취약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전 TF를 담당할 관리 비서관을 새로 뒀죠. 이종도 비서관으로 과거 문재인 정부 때 총무비서관을 지냈던 분입니다. 청와대 경내 사정을 그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분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그러다 보니 그 관리 비서관을 중심으로 해서 이전 작업이 아마 적극적으로 순조롭게 진행될 가능성도 많아 보이고요. 그리고 견내에 관광객이 들어올 수 있다고는 하지만 일정 부분에 한정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그 비서관들, 보좌관들이 근무를 했던 일정 지역 같은 경우에는 공개가 되지 않았고요. 네. 그 일부 지역 과거 벙커로 사용했다라든가 이런 지역조차도 아직 공개가 되지 않고 관람이 허가되지 않은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측면 살펴보게 된다면 그러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이르면 한 6개월 이내에도 충분히 이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예, 지금부터는 차기 지도부 선출 절차에 돌입한 민주당 소식 짚어보겠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는 다음 달 열릴 걸로 전망이 되는데 4선의 정청래 법사위원장, 3선의 박찬대 원내대표가 후보로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두 사람 아직까지는 신중한 입장인데요. 들어보시죠. 당대표 뭐 이렇게 좀 도전설도 나오고 이러는데 아직 좀 이런 얘기일 수도 있는데 예, 이릅니다. 예. 일단 저의 정치적인 목표는 달성을 한 것 같아요. 일단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 돌아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그 이후의 행보는 여러 의견들을 잘 들어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 출마합니까? 대통령은 국민의 부름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 당대표는 당의 주인인 당원들의 부름이 있어야 됩니다. 날 불러달라는 거예요? 아직 부름이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부름이 있으면. 네, 민주당 대표에 도전할 걸로 보이는 박찬대 원내대표와 정청래 법사위원장 두 분 다 의견은 뭐 아직 부름이 오지 않았다 이건 것 같아요. 근데 두 분이 기정사실화 아닙니까? 이렇게 봐도 되지 않을까요? 일단 가장 유력한 후보군들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예. 자천 타천으로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본인들 스스로도 부정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출마 여부에 대해서. 그렇지만 아직 전당대회 일정이 구체적으로 나오지는 않은 상황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전당대회와 관련된 언급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 여러 의원들이라든가 당원들 입장에서도 어떠한 분을 당대표로 선호하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정리되거나 확인되지도 않은 상황이긴 합니다. 굉장히 좀 미련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어떤 후보가 더욱더 유리하다라든가 당정 관계가 더욱더 개선될 것이라든가 뭐 그런 측면 살펴보기에는 좀 두 분 다 워낙 당내에서 가지고 있는 입지라든가 이재명 대통령의 관계가 워낙 좋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 섣불리 어떤 말씀을 드리기가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뭐 두 분 다 입지는 탄탄한데 당 외부의 시각을 한번 여쭤볼게요. 저희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대법관 증언 문제에
대해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좀 수기가 필요하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고 그 이후에 박찬대 원내대표랑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만나가지고 소위를 통과한 법안 근데 전체회의가 열리지 않으면서 이제 당 내부에서 자연 소멸되는 분위기가 흐르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된다면은 뭐 대통령 의중을 잘 반영한 박찬대 원내대표에게 조금 더 힘이 실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뭐 50보 100보라고 봐요. 그러니까 두 분이 대통령과의 관계에서 당을 얼마나 독립적으로 운영할 것인가를 보게 되면 둘 분 다 그렇지 못하다. 지금 민주당에서 그간의 국민의 힘을 공격한 게 그거잖아요. 당정일체, 수직적 당정관계다라고 해서 실제 대통령의 예속된 당 운영을 했던 부분을 굉장히 비판을 했는데 두 분 다 그간의 행보를 보면 그런 그 요소가 다분하다는 거죠. 첫 번째는 지금 국무총리 후보자의 경우에도 수석 최고위원이었고 당대표마저도 만약에 대통령의 명령을 전달하는 이런 역할을 하는 그런 기구에 불과하다 그러면 네. 민주당과 그 대통령과의 관계가 뭐 보나마나 뻔한 거잖아요. 그렇다면 과연 이게 여당의 기능을 제대로 할 것인가. 그럼 대통령을 보면은 당 자체도 저렇게 철저히 종속이 되고 사법부도 견제할 기능이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 과연 대통령을 제도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전혀 없게 되는 건데 이 부분은 민주당에서 뭘 당원들이 선택을 하겠지만 앞으로 당대표를 고를 때 사실은 건설적인 견제 기능이 살아있는 당대표를 골라야 되는 것이 아닌가 뭐 그런 취지에서 다른 후보들의 그 출마 공간이 오히려 넓어진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근데 지금 뭐 민주당 지도부 물망에 오른 인사 대부분이 친명계잖아요. 지도부가 이렇게 친명계로 흐른다면 민주당의 득과 실은 뭐가 될까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단 당분간은 대통령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이어갈 수가 있죠. 그리고 정권 초반에는 사실은 이제 개혁 드라이브를 걸 때 도움을 줄 수 있겠지만 그 개혁 드라이브, 개혁의 내용 자체가 국가적으로 손해나고 3특검법을 통과시켜서 이렇게 야당에 대한 수사를 개시하는 이런 개혁이라 그러면 이건 막아줘야 되는 것인데 민주당에서는 그런 역할을 못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오로지 다음 지방선거 때 당의 부담으로 다가올 것이다. 대통령 입장에서 보면 안정적인 국정 운영을 하려면 재정을 풀고 그다음에 여당에 대해서 사정 압박을 하고 이 두 가지가 항상 해왔던 거잖아요. 그 두 가지가 근데 부메랑으로 곧 올 것이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그 부분을 막아야 되는데 그럴 만한 당대표가 선출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일극 체제가 지방선거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지켜봐야겠습니다. 그런데 그 바탕이 되는 민주당 전당대회가 다음 달 열릴 걸로 전망이 돼요. 그렇다면 표심을 가를 변수는 뭐가 있을까요? 제가 앞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반박을 좀 드려야 될 것 같긴 한데요. 민주당과 국민의힘 상황은 전혀 다르다고 할 수가 있겠죠. 국민의힘 당시에 뭐 당정 간 수직 관계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봤던 부분은 정당하게 선출된 이준석 대표를 몰아내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당내 선거에 개입을 했어요. 어떠한 후보에 대해서 우호적인 그런 제스처를 취하고요. 특정 후보를 주저앉히기 위해서 대통령실이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그러한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당시 야당에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비판을 했던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민주당의 경우에는 전혀 그러한 모습이 보이지는 않을 겁니다. 이미 앞서 설명했던 그 두 명의 그런 전당대회에 나올 것으로 보여지는 후보들의 경우에도 뭐 대통령과의 관계도 그렇지만 당내에서의 입지라든가 당원들의 지지도 분명히 있는 분들이거든요. 정당한 선거 과정을 통해 선출된다면 그 누구도 어떤 분이 되더라도 정당성을 가지고 당을 적극적으로 잘 운영할 수 있는 그러한 분들이기도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실이 개입할 여지는 저는 지금으로서는 전혀 없다고 보여지고요. 그렇게 하실 분도 아니기도 합니다. 그리고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의 관계는 상호 보완적인 관계예요. 함께 정책을 만들고 정책을 입안하고 통과시키고 그것을 집행하는 관계입니다. 지금 국난 상황 아닙니까? 지금 불법 계엄과 내란 사태를 극복하고 경제난을 극복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당정 관계가 잘 합을 맞추고 함께 움직이는 모습이 어떻게 보면 더욱 중요하다고 보여지고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 당원들 입장에서도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투표에 임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하나 사실 저희가 살펴봐야 될 부분이 이제 대통령이 물론 지시했다고 전화했다 이런 얘기는 없지만 언론에서는 원내대표가 그런 뭐 대통령 의중을 읽었다 본인이 그래서 법사위원장에게 법안 추진을 일단 중단해달라 요청했다라고 하는데 이거를 되짚어 보면 또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그렇게 원내대표한테 얘기를 했다라고 그런 언론도 나오잖아요. 그게 맞다 그러면 이거는 당무 개입이죠. 당무 개입, 국회 운영 개입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은 이재명 대통령께서 당대표가 아니잖아요. 뭐 이제 대통령이 되셨기 때문에 이게 마치 되게 이상하게 다들 인식하지 않는데 굉장히 이상한 거예요. 대통령이 원내대표한테 저 법안 좀 이상하니까 중지시키는 게 낫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원내대표가 법사위원장한테 전화해서 이거 하지 맙시다. 이런 과정이 이게
국민의힘과 저 대통령일 때는 되게 이상하게들 봤잖아요. 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굉장히 이상한 거고 이게 하나의 징조가 될 수가 있는 것인데 이 부분은 이제 민주당의 의원들께서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는 대목이죠. 뭐 그런 지적을 의식하셨는지 이재명 대통령께서 의원 단톡방도 나갔다고 하니까 저희가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국민의힘 소식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대선 패배 이후 내홍이 격화하는 모습입니다. 친한계를 중심으로 권성동 원내대표가 차기 비대위원장을 지명해 비대위를 유지하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가 비대위원장을 내몰고 자기 원내대표 권한이 있으니까 비대위원장 지명권이 있어요. 그러면 그때 그 지명권을 행사해서 전당대회를 안 하려고 하는 거 아닌가? 그게 오해라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얘기하면 돼요. 그럼 나 그런 일을 안 할 거다라고 선언하면 끝나는 일이에요. 결국은 자기 사람을 또 앉혀서 자기가 마쿠에서 수렴 청정하면서 이 판을 주무르겠다 이런 거 아니냐라는 그런 의구심을 사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의구심을 화답이라도 하시듯 비대위원들이 다 사퇴를 했어요. 그 일각에서는 사퇴가 아니라 사퇴 예고 아니냐 이런 비판도 있었거든요. 권성동 원내대표는 음모론이라고 맞섰습니다. 국민의힘이 16일에 차기 원내대표를 뽑는다고 하는데 그렇게 된다면 지금 현재의 혼란은 좀 다소간 수습된다 이렇게 보도 될까요? 근데 이제 원내대표가 선출이 된다 하더라도 지금 비대위가 유지는 되고 있는 거잖아요. 네. 비대위원들이 사퇴를 했지만 그러니까 비대위원장인 김용태 위원장이 어떤 입장을 취할지에 따라서 혼란이 더 지속될 수가 있는데 이제 중요한 것은 이 무리정치, 집합정치에서 이 세를 늘려가는 과정은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거예요. 네. 나 이외에 내가 속한 정치 세력 이외의 정치 세력은 모두 음모론자고 저분들이 하면 안 된다 이런 식의 사고 방식은 세를 늘려갈 수가 없어요. 근데 네. 왜냐하면 권성동 원내대표가 이제 나 그렇게 안 한다라고 했으면 이제 그만하셔야 되는데 지속적으로 저렇게 이제 한동훈 측을 지지하는 분들인데 저렇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한테 결코 유리하지가 않아요. 저 부분은 그냥 따뜻하게 왜냐하면 지금 목소리를 높여야 될 때는 3특검이 들어온단 말입니다. 해병대 특검은 전 모르겠습니다만은 나머지 2특검은 윤석열 대통령 부부에 대한 수사가 대다수지만 그 안에 꽁꽁 숨겨놓은 것이 국내심에 대한 수사의 여지예요. 네. 거기 보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한 자. 이거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거고요. 그다음에 명태균 씨 관련해서 공천 논란.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겁니다. 그러면 강력하게 그 국민의힘을 대상으로 한 특검 저지하기 위해서 노력들을 하고 거기에 대해서 공력을 쌓아야지 저렇게 아직까지도 당내. 내가 당권을 차지해야 되니까 아직까지도 나 그런지. 저는 이런 식으로 만약 가게 되면 그 누구라도 떳떳지 못한 당원이 된다. 지금 패배한 지 얼마 됐다고 해서 아직까지 나 이외에는 당권을 차지하면 안 되고 나 이외에는 모든 분들이 음모론자고 이렇게 접근해서는 안 되고요. 자, 이의제의보다는 순망치한의 자세로 당무에 임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단 이번 대선이 가지고 있는 의미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제대로 복귀를 해야겠죠. 이번 국민들의 염원은 국민의힘이 내란을 종식하고 헌정 질서를 회복하는 데 동참하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지금까지 계파별로 이렇게 아웅다웅 다툴 게 아니라 사실상 해체 수준으로 그런 각성하고 반성하고 그런 자성하는 모습을 보여줘도 굉장히 때늦은 감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자중질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에 대해서 아마 많은 국민들이 더욱더 실망할 것으로 보여지고요. 거기에는 아마 보수 지지자들 더욱더 심각할 겁니다. 어떻게 국민의힘이 이렇게 망가지는 모습에 대해서 굉장히 실망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당권을 가지고 다툴 게 아니라 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조속히 전당대회를 통해서 새로운 지도부를 구성하는 게 맞겠죠.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양측 계파 간의 그런 갈등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될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네, 혼돈의 국민의힘을 이끌어갈 수장은 누가 될지도 주목이 되는데요. 당대표 욕심이 없다고 했던 김문수 전 후보. 공개 일정을 이어가고 있어 그 의중이 주목되고 있습니다.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자꾸 당대표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인데 우리도 똑같은 쓰레기 더미에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이야기가 있고 안 해야 될 이야기가 있는데 지금 당대표 김문수 해라. 이거는 김문수 너 아주 쓰레기통에 살아라. 이거하고 똑같은 소리예요. 그런 소리 절대 하시면 안 돼요. 저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저렇게 화를 내셨는데 제 기억으로 대권에 패배한 인사 같은 경우는 칩거를 하거나 유학을 떠나거나 장기간 미디어에 노출이 되지 않았는데 상당히 빠른 등판이에요. 이거는 어떤 의도가 있을까요? 옛날 홍준표 전 시장도 대권에 패배하고 당대표 나왔잖아요. 아, 네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김문수 후보가 이번 패배는 어쨌든 후보자이기 때문에 가장 큰 책임이 있어요.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안 나온다는 것인지 아니면 비대위원장으로는 가능성이 열어둔 것인지 몰라도 비대위원장이건 당대표건
당원들이 큰 목소리로 부르지 않는 한 나오지 않는 것이 일단 책임지는 자세다. 그렇게 판단합니다. 네, 지금까지 정치권 쟁점 짚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